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중앙회가 대선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중앙회하고 지점 간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이고,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뵀습니다. 네, 아유, 일전에 형님이 그러셨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렇다고 이렇게 네. 불쑥 시도 때도 없이 아니, 그 새마을금고 얘기가 있어요. 네, 새마을금고. 내가 네가 이것 때문에 올 줄 알았다. 네, 다 뭐 무슨 은행, 뭐 K은행, 무슨 은행 다 이런데 왜 새마을금고만 새마을금고예요? 사실 전 세계의 여러 이제 출장들 가잖아. 네. 외국 그 뭐 프로젝트 때문에. 네. 그럼 해외 공무원들이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해외 공무원들 중에서 먼저 알고 야, 한국 코리아 넘버원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업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업적들 만약에 우리 조 PD님 네. 만약에 본인이 해외 공무원이다. 네. 그러면 한국인들이 가진 업적들 중에서 최고로 칠 수 있는 업적, 경제적인 것 중에서 뭘 꼽아?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뭐 서울올림픽, 뭐 2002 월드컵, 뭐 그런 거? 역시 난 우리 조 PD님을 이래서 좋아해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 말고는 경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송이 아주 적합합니다. 너무 많이 알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알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그렇네. 그렇네. 자,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야. 새마을금고가 왜요? 사실 전 근대적인 상황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들이 있었어. 뭐냐면 바로 고리대금업이야.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골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그와 유사한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소득이 일정히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즈널해. 심었어. 수확할 때까지 1년이 걸려. 그럼 그 사이에 버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 기간 동안 전에 네가 말한 것처럼 풍작이 아니라 흉작이어서 먹을 게 8월 넘어서야 수확을 하는데 5월에 다 떨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두세 달 동안 먹을 걸 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버텨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취약해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활비로 벌써 다 탕진을 해버렸어. 그러면 농사 못 지면 이제 굶어 죽는 거잖아. 그럼 농사 짓기 위해 필요한 농기기, 씨앗 뭐 이런 걸 사기 위해 또 돈이 필요하잖아. 그때가 또 취약해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약간 예전 방식처럼 농업을 하는 많은 국가들은 이런 취약해진 특정 계절적 시점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을이든 아니면 그 카운티든 뭐 어떤 공간이든 간에 그 동네에 꼭 전주가 있어요. 무슨 참판댁, 또 역시, 무슨 부자댁, 또 이렇게 뭐 그런 영화를 많이 봤구나. 네. 성인물은. 뭐 박부자댁에서 뭐 돈을 빌려야 되는데 뭐 마당에 엎드려가지고. 맞아. 아이고, 맞아. 그런 네, 거야. 네. 그래서 가끔 그 동네에 급전이 필요하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속칭 은행 같은 역할을 하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고리대금업 아니야. 어렵고 힘들 때 자네 그러면 자네 같은 사람 뭘 믿고 돈 빌려주겠나? 내가 빌려줌세 하고 이자는 대신 몇 부 이자를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의 그 전주에 고리대금의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빈곤의 늪을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이 개도국에는 너무나도 많아. 그 영화 봤니? 너 영화 좋아하니까 봤을 것 같은데 우리 그 하정우 나온 하정우가 애꾸로 나와서 빠박으로 나와서 군도. 네, 군도. 그래. 그때가 그 동학운동. 동학개미운동이 아니구나. 동학운동. 주식 좀 그만하세요. 네. 주식 좀. 미안합니다. 아까도 종목을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자, 동학개미운동이 아니라 동학운동. 네, 동학 그때 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그 배경이잖아. 네, 그렇죠. 1800년대. 근데 그때도 딱 보면 동네마다 고리대금업하는 참판댁이라고 해야 될지 양반댁이 있잖아. 바로 한국에서
시대에서도 그게 똑같았어. 아. 그게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는 또 일본인들 또는 일본인과 결탁한 또 뭐 이런 사람들, 대지주들이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끝나고서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그렇죠. 그 한국전쟁 뒤에 그 피폐해진 농가에서 또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누군가에게 돈을 융통해야 되잖아. 바로 한국에서도 이 토착 고리대금업, 각각 고을마다 지방마다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빈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우리 시중 메이저 5개 은행들, 그 은행들이 아니 왜 지방에 가서 은행 점포 안 여냐?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글쎄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시중 은행들은 사실 상업성이 있어야, 즉 경제성이 있어야 지점을 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영세한 동네에 무슨 돈을 맡겨봤자 나한테 얼마나 맡길 것이며, 그리고 그런 지점을 거기 개설한다고 했었을 때 도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어느 직원이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 하겠어? 맞아요. 지금처럼 서울 경기권에 다 모여서 살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직원 하나가 거기까지 멀리 가서 일하겠다라는 직원 찾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는 게 전국 방방곡곡 개설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서 야. 자발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쩐주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들끼리 십실반 돈을 모읍시다. 그래서 모은 돈을 가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도 주고 투자도 해서 이자놀이를 우리가 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금고를 운영해서 우리가 금융회사를 차려서 우리끼리 돈 필요할 때 융통해주고 모아서 관리하고 합시다를 했던 게 새마을은행. 옛날부터 뭐 두레니, 뭐 개니, 뭐 향약이니, 뭐 품앗이니 이런 시골에 있었잖아요. 그런 정신이 그런 있었지. 정신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뭐 공동체 의식 같은 그런 게 이제 투영된 그런 맞습니다. 기관이죠. 자족적이고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생긴 전 세계 최초의 금융회사인 거지. 어느 동네에서 자생적으로 생겼어요? 자, 그 동네가 당연히 기록이 있지. 1963년 5월 달이야. 경상남도 삼천군에서 산천군의 그 새마을 금고가 처음 1호점이 생긴 거야. 여기 뭐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경남 산청군 구독자님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진짜 외국 관료들이 어떻게 이런 게 될 수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이 각각 지방마다, 인도 관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동네마다 아직도 고리대금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빈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대.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대단한 거지. 자, 그래서 63년 5월 달에 산천군에서 처음 1호점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용, 유용함을 전국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 마을 금고 수가. 그러다가 초창기에는 이름이 별게 많았어. 그냥 새마을 금고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마을 금고, 그다음에 협동 금고, 무슨 이상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워낙 이 금고가 유용함이 알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1970년대 들어서는 더 이상 이걸 이대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국가에서 이렇게 그 취급하는 총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사적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걸 법의 사각지대로 이대로 둬도 되는가? 스스로 머리가 갸우뚱한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최초로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이게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자를 70년대 들어서 한 10년 지나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국가가. 그래서 그때 신협도 있었고 농협 같은 협동조합도 있었고 수협도 있었고 축협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을 좀 제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70년대에 있었었고 그러다가 80년대 드디어 80년대 들어서야 새마을 금고 법이라는 걸 그때 만든 거야. 아니 처음 생기고 20년 만에 생긴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떤 법의 그 아주 서슬퍼른 관리 감독 속에서 말이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누가 옆에서 훈계 두는 것도 없고, 그렇죠. 잘못하면 누가 페널티 주는 것도 없는데. 정권도 정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진짜 자생력 있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외국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야.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커졌느냐?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새마을 금고의 총 자산 규모, 그러니까 취급하는 돈의 금액이 300조 원.
300조 원이요? 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좀 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고, 얼마 전에 망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실리콘밸리 뱅크 있지? 네, SVB. 그게 300조 원이 안 돼.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는데도 300조 원이 안 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새마을 금고가 요즘에 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도 마음이 아파. 이 새마을금고가 사실 정례적으로 뉴스에 나올 때들이 왕왕 있어. 안 좋은 소식으로. 안 좋은 소식으로. 대표적으로 이와 유사할 때 뉴스에 나왔었던 적이 IMF 외환위기 시절. 그때도 뉴스에 나왔었어. 90년대 말에. 그때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난리가 났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새마을금고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졌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새마을금고 이러다가 진짜 문 큰 사단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부 사이드에서도 우려가 있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새마을금고수를 통폐합하는 전방위적인 개혁을 한 거야. 그 뭐 한 2,000개 넘었었거든. 이제 좀 정리를 한 거지. 부실한 새마을금고를 없애고 뭐 어떤 건 옆에랑 붙이고 한 거야. 자, 그때도 새마을금고라는 게 아까도 말했잖아.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금고의 그 금고직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높은 사람. 그분의 입김에 조금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아주 합리적이고 건실하게 운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역의 유력한 건설업자야. 그런데 새마을금고 지점, 우리 뭐 은행으로 따지면 지점장 같은 사람이겠지. 그 사람에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자는 확실하게 드릴게요. 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네? 또 스토리 나오네. 네. 형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 영화 재밌더라. 그 대사 나 진짜 웃겨. 영화 짝패 봤니? 짝패 봤죠? 거기 그 김범수냐 이범수냐? 이범수가. 아이고, 형님. 충청도 작가. 부동산 개발하는데 그렇죠. 동네 그 유지 형 중에 하나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시멘트 발을 묶어가지고 묻어버리잖아. 근데 그럴 때 그러잖아. 이거 시멘트 이거 잘 한겨? 이런 거 잘못해서 상품 그 백화점이 무너지고 하는겨. 하면서 막. 특정 지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결탁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IMF 외환위기 때 진짜 새마을금고가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었어. 부실 대출 때문에. 부실 대출. 그리고 뭐 누군가가 룰을 어기고 또 이제 방만하게 경영했거나. 자, 그런데 요즘도 그와 유사한 시국이잖아. 그렇죠. 요즘 어떤 시국이야? 바로 갑자기 고금리 기조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새마을금고와 굉장히 관계가 큰 건 부동산 PF 대출을 새마을금고가 많이 했거든. 자, PF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내가 여기 건물을 올리는데 그 건물 올리는 돈이 건설회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 건물 올리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야. 그 프로젝트만 보고 그렇지. 돈을 빌려주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다 올라가면 결국 얼마에 뭐 분양이 돼서 분양이 10%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신 돈 다 갚고 이자 얼마까지 드릴 수 있으니 돈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건설 관련한 프로젝트에 기반해서 대부업을 하는 게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야. 그런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통상적인 시중은행보다 우리가 그 이용하는 이유가 뭐야? 고금리 주잖아. 고금리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의 이자를 많은 마을금고 이용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약간 위험하지만 뭔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류되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돼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마을금고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부동산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른 시중은행들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유독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대출 규모가 많은 게 있고 두 번째 새마을금고는 서울 시내에서의 영업 그 능력보다는 사실 저 지역에서의 영업 능력이 훨씬 더 기반으로 중요하잖아. 한, 예. 그렇지. 근데 지금 부동산 PF의 더 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이거든. 미분양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 뭐 다른 채널에서도 뭐 내가 여러 개 했지. 꾸준하게 경고를 하신 맞아. 부분인데 그래서 지방의 이 미분양률이 훨씬 높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률이 더 큰 그런 곳에 대출을 해줬고 원래 또 지방은 또 새마을금고의 터전이고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니 지금 일부 새마을금고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연체율 이런 것들이 지금 급격히 높아져서 1년 만인가 2년 만에 연체율이 3배인가 4배까지 올랐더라고요. 뭐 급격하게 올랐네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원래 모든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들은 다 유동성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갑자기 고객들이 돈 찾아간다고 했었을 때 줄 수 있어야 되잖아. 준비율 같은 맞아. 거. 네. 그게 한 100%라는 어떤 룰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못 미치는 마을금고도 많이 있다. 이런 게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어. 좀 시끌벅적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좀 놀란 게 중앙회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면 중앙회하고 지점 간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그 마을금고 단위의 자율성, 독자성, 자생성이 있어. 설립 자체가 그랬잖아. KB, 뭐 우리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처럼 저쪽에 지점 하나 개설하자라고 해서 생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앙회라는 곳이 있긴 있어. 왜냐하면 이제 전체 어떤 새마을금고의 브랜드도 다 통일성 있게 해야 되고 전체 광고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관리라는 표현이 제일 맞고 하지만 감독이라는 표현은 마을금고에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지. 야 이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쉽게 해서 꺼져 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새마을금고는 있는 거야. 물론 뭐 취하는 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서 놀랍진 않았어.